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요즘 택시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인지 크게 나누어 보고 여기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급 대형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죠. 일단 예전 같으면 길에서 그냥 손님들은 모시죠. 하지만 콜이 나오고 이제 콜이 확실하게 시장을 다 가져가면서 대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콜이 없으면 사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연세 많으시고 예전에 길방을 오래 하셨던 기사님 소수들만이 아직도 콜을 안 쓰고 오직 순수하게 길방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몇 프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일단 택시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도 형태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즘 기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크게 나뉘어 보면 목적지가 뜨는 것과 뜨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목적지가 뜨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선택할 수 있죠. 반면에 목적지가 뜨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근데 매출 면에서 보면 사실은 목적지가 뜨지 않는 카카오 가맹이 가장 괜찮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안 하는 기사님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게 일을 해보면 내가 가기 싫은 곳, 뭔가 나와 안 맞는 곳, 혹은 우리 집과 너무 떨어진 곳, 사실 여러 이유에서 여튼 안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제콜을 하면 내가 싫은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운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나는 매출이 중요해 라는 분들은 그냥 강제콜을 하시는 거죠. 근데 도저히 그게 자기랑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매출이 좀 적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곳 위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는 일반 콜 형태들이 잘 맞죠.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목적지가 뜨는 콜, 뜨지 않는 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걸 콜 사업자와 함께 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대부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카오 가맹입니다. 가장 쉽고 수익이 확실합니다. 대신 힘들죠. 장점은 웬만하면 수익이 맞춰줍니다. 일정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동으로 콜이 뜨고 수락이 되고, 그러면 내비 안내가 바로 되고, 그러면 내비 안내대로 내가 부지런히 꾸준히 일만 잘하면 됩니다. 사고 내지 않고 운전만 잘하면 매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출 걱정을 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체력이 다 하는 정도에 따라서 9시간부터 한 11시간, 12시간 정도까지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고 들어가면 딱 그 정도의 괜찮은 매출을 맞춰줍니다. 장점이 많죠. 사실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돈을 일정 이상 벌어주니까 가장 확실하죠. 근데 이걸 왜 안 하나? 안 하는 기사님들도 많죠. 참고로 이런 지금 가맹 기사님이 전국 택시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4만 명 중에 8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 3분의 1이 기사님이 가맹이다. 자, 하지 않는 기사님들은 어떤 이유냐? 힘들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운행이 되지 않죠. 물론 크게 돈과 생각하면 아닌데, 틀린 건데, 돈과 생각하면 그냥 카카오 가맹을 하는 게 정답인데, 그래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운행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2번과 3번을 선택합니다. 자, 모든 콜을 비감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강제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수료에서 가장 자유롭죠. 사실상 아무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카드 수수료 정도를 제외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아무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지출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콜, 콜이 많이 뜰 때는 또 콜을 적당히 골라 잡고 없으면 없는 대로 버티는. 그리고 길방을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비중이 꽤나 높겠죠. 그래서 난 어디에도 얽매이기 싫어, 가맹하기 싫어, 콜 사업자의 하기 싫어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모든 콜을 비가맹으로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목적지가 다 뜹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매출 괜찮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뜨지 않고 강제 배차예요. 고르는 게 사실상 없어요. 2번은 모든 콜이 비가맹이니까 수수료가 가장 적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네. 그 다음 매출 면에서는 사실 이건 기사님의 실력이겠죠. 너무 편차가 클 것이다. 대신 자유롭다 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건 목적지가 다 뜨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그냥 기사님의 실력이에요. 네. 콜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노하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카카오 비가맹을 하면서 우버 가맹. 물론 이제 온다나 스윙이나 다른 사업자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택시 시장에서 아주 그래도 경쟁이라고 하면 카카오와 우버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아직 온다나 다른 사업자는 조금 아쉽고 비중면으로 본다면 적어도 우버나 카카오는 그것만으로 해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버가 조금 콜에서는 아쉬웠지만 확실하게 네이버와 같이 하면서 콜량이나 앱의 가입 이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그래서 확실하게 요즘 정도 분위기면 우버만으로도 먹고 사는 게 가능할 정도. 우버의 비가맹. 근데 뭐 카카오 비가맹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카카오 비가맹을 하고 당연히 콜이 목적지가 뜨겠죠. 그 다음 우버 가맹. 근데 우버는 가맹이라도 목적지가 뜨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콜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여기에서 크게 나누면 앞에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강제 콜 기반으로 해서 그냥 나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콜 주면 그대로 계속 일을 하는 그 형태로 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목적지나 장소들 위주로 가는 운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카카오 가맹, 아니면 모두 비가맹, 아니면 카카오 비가맹에다가 우버 가맹. 자, 요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네 번째도 있어요. 이제 장거리 콜 위주로 하면서 당연히 그런 분들이 이제 예약 위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콜들은 보조 성격으로 하는데, 사실 이 시장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일반 기사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하시면 뭐 수도권이나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 뭐 특히 서울, 인천 이 정도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콜과 일반 콜 중에서 이게 사람 따라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처음에 택시를 하면 뭐죠? 2번이죠. 모든 게 비가맹인 상태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우버도 가입하고 카카오도 비가맹으로 가입해서 이제 일을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1번. 2번 거기에서 카카오 가맹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3번 거기에서 우버 가맹으로 들어가고 카카오 비가맹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2번으로 계속 가거나 1번, 3번으로 가거나. 자, 이건 이제 다시 강제 콜이냐 일반 콜이냐. 난 강제 콜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운전만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난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1번으로 가면 좋아지는 거죠. 반면에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걸 내가 가기 싫은 그 지역, 가면 스트레스 받는 그 지역을 내가 뭐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이나 피크 시간에 계속 가줘야 된다고?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영역에서 단거리로 계속 돌아야 된다고? 난 그런 거 삥바리 같은 거 아예 못해. 난 절대 못하겠어. 라는 분들은 이제 2번이나 3번 중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고급 대형을 해버리면 뭐죠? 고급 대형은 대부분이 이제 1번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이게 맞지 않는다고 물리지를 못해요. 자, 일반 중형 택시를 뽑았어요. 중형 택시를 뽑았는데 강제콜 기반으로 1번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다가 안 맞으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맹을 해지하면 조금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을 못 한다든지 뭔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다니까요. 그냥 나오면 돼요. 뭐
조금 가뜩 달고 뭐 요런 거 조금 비용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콜을 하다가 난 매출이 좀 아쉬워서 가맹으로 강제로 가야 되겠어. 그런 경우에도 그 크게 비용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즉, 자, 극단적으로 다른 형태로 지금 택시는 운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기사님들이 하는 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다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뭐가 좋을지. 그런데 이걸 경험 두루두루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하지 않고 고급 대형을 바로 시작해버리면 고급 대형은 대부분이 다 강제잖아요. 그럼 강제 콜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만두기가 부담이 너무 크죠. 왜? 첫 번째는 차값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서 또 차 정리하고 나오면서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고급 대형을 바로 시작하면 잘 맞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강제 콜이 잘 맞고 그 방식, 형태 잘 맞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은 그래도 돈이 좀 있다. 기사님이 여유가 된다. 나는 뭐 차값 손해 좀 보고 상관없어.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죠. 정리하고 나오면 돼요. 나오고 다시 중형 세단 뽑고 그다음 저 3개 중에 한 가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부족한 기사님들, 대출을 바짝 땡긴 기사님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고급 대형을 바로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처분하고 바꾸지를 못해요. 대출이 끼어 있으니까. 근데 일은 자기와 만약에 안 맞다 만약에. 그러면 매일매일 일을 하러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든 상태에서 심지어 그걸 뭐 젊은 나이면 5년 강제로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 이 콜을 고르면서 그냥 적당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바로 고급 대형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급 대형의 형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와 이건 너무 힘들다. 개인 택시 너무 힘들다라고 되고 그분들은 그러면 이걸 내가 팔려면 5년이나 버텨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물론 거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정리하고 중형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중형 K5나 소나타는 뽑으면 그걸로 이제 아니면 뭐 기존에 이미 번호판 달린 거 그걸로 하면 그거 좀 하다가 정리하고 야 그래도 나는 고급 대형이 많겠어 라고 해서 고급 대형으로 넘어가도 차값에서 크게 손해를 안 봐요. 이미 강값 많이 된 거. 물론 이제 번호판 달린 거는 조금 더 비싸게 받긴 하지만 아니면 신차로 뽑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설령 나중에 내가 스타리아로 넘어가고 전환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개인 택시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고 그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이제 한 1, 2년 하면서 찾았고 그 찾은 상태에서 고급 대형이 딱 맞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도 손해 별로 안 보고 확실하게 내가 맞는 일을 찾았고 그다음 내가 개인 택시는 대략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고급 대형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급 지금 택시가 어떤 식으로 운행되는지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사업 모델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많은 돈을 쓰고. 근데 나오기에는 돈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중형을 무난하게 하시고 자 이거저거 다 경험해보고 뭐 한 짧게 6개월, 한 1년 정도 한 4계절 한 번은 경험해 보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연에 따라서 이제 들쭉날쭉 다르니까 어떤지 대략 보고 이 정도면 그때서야 내가 맞는 걸 찾아서 천천히 가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택시는 이렇다라는 것과 고급 대형은 가급적이면 바로 시작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해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격은 돼요. 근데 개인 택시 시작하기 전에 법인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고 안 낼 자신 있다. 라고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죠. 최근에도 카페에 올라온 게 뭐냐면 개문 발차 사고. 이게 사람 막 여러 명 타면 이게 습관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면 네. 택시 한참 오래 해도 그런 개문 발차 사고는 계속 나요. 근데 그게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개인 택시 자격이 다시 날아가는 거죠.
그걸 뭐 처리하고 뭐 어떻게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인 택시를 한 상태에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사고 그건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뭐 사고를 안 낼 자신이 있다 라면 몰라도 굳이 법인 택시를 해야 되나? 사실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는 같은 택시이긴 하지만 성격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택시,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개인 택시는 그 외에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 택시로 개인 택시를 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자가용 있잖아요. 그럼 자가용으로 그냥 택시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택시처럼 운행을 해보는 거예요. 택시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사람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야 뭐 무난하게 흘리면 되는 거고, 제일 힘든 게 그 9시간, 10시간 정도를 일했을 때의 그 피곤함, 그걸 내가 도심에서 9시간, 10시간 이 막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걸 진짜 작정하고 하루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차 타고 아침에 여기에서 손님 탔다? 앞에 택시가 서면 그거랑 비슷하게 옆에 섰다가 같이 출발해. 출발해서 어디 또 가. 또 가고 내가 하루 종일 서울에서 9시간, 10시간을 도심 안에서 마치 사람 태우고 내리는 것처럼 경험해봐. 그걸 한 하루만 해봐도 이게 내가 이게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경험하겠다고 법인 택시는 전 그걸 할 이유가 있나? 오히려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골치 아픈데요. 그냥 그런 걱정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카페에 종종 그런 글을 올리는 분들을 보면 저러다가 잘못해서 할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겁나지 않나? 오히려 요즘이야 뭐 개인 택시에 대한 간절함은 좀 적지만 예전 같으면 개인 택시 같은 오직 이제 경력만으로 했을 때는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막달에는 막 그냥 산업금만 내고, 그러니까 산업금 돈을 그냥 내는 거예요 회사에. 근데 차는 안 타요. 운행 안 하고 산업금만 내는 기사님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막달에 괜히 사고 나면 개인 택시 날린다고. 그런 분들도 꽤나 계셨어요. 그리고 개인 택시 옛날에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합의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낼 수가 없잖아. 근데 개인 택시를 받으려면 최소 10몇 년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사고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싹싹 빌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다 땜빵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악랄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운전하고 뭐 길바닥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법인 택시들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거든요. 오래 한 사람들. 그래서 법인 택시랑 사고 나면 오히려 확실하게 자기가 피해자거나 손님이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꼼짝달싹 못한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그거 알고 진짜 악랄하게 뜯어먹는 악마 같은 인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네, 그걸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랍시고. 그래서 좀 법인 택시 운행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예 법인 택시를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면 경력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건 좀 조심하시라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협동택시 있죠. 이건 제가 뭐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얘기 드릴게요. 자, 회사 택시가 경영이 안 좋아져서 협동택시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동택시 돈을 모아서 거기에서 인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냥 협동택시화로 전환이 되거나 뭐 이런 건데, 잘 보십시오. 개인 택시는 비용이 한 20에서 25%, 많으면 35%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개인 택시는 내가 온전히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부담을 하는 게 30% 정도죠. 그러면 회사 택시는 비용이 얼마가 나갈까요? 자, 회사 택시니까 내가 산학금 대비 얼마가 나가. 이게 아니고 전체 비용을, 운영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택시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정비하는 분도 있고 배차반장도 있고 중간에 많은 어떤 관리자급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회계도 있고 여직원도 있고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 택시는 없잖아요. 그 개인 택시에서 지출이 30% 정도예요. 그럼 회사 택시는 당연히 전체를 지출할 때 지출 비용이 더 많겠죠. 물론 세금적인 부분을 뭐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간에서 내수익을 가져가서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협동 택시를 하실 때 그 출자금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협동 택시 들어갈 때 그 출자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비용은 번호판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같이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조합원 성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책임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번호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온전히 매출로 돌아가는지, 당연히 출자금은 모아놓고 그건 더더욱 늘어나고, 그리고 나가려고 할 때 출자금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이 형태인지, 아니면 이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온 출자금을 운영 비용에 어느 정도로 쓰는 건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들어온 출자금을 운영 비용으로 어느 정도 쓰는 형태다라고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출자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저기 어느 지역에서 최악의 사례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 협동택시에서 번호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운행하는 차의 번호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출자금은. 그래서 나중에 돈 다 써버리고 이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유용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그 차까지 다른 회사에 팔아버렸죠. 싸게 또리로 팔아버리니까 그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그 협동 택시에 빚은 많아. 그러니까 빚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사실상 그냥 같은 n분의 1을 한 같은 사장님이에요. 그 상태에서 빚은 늘어나 있어서 회사에. 그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작 차량들은 이상하게 싸게 팔아버리고 그 대표가. 그래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죠, 지방에. 그래서 작정하고 그렇게 위에 사람이 해먹으려고 하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 돼요.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거기가 지역이 번호판 가격이 비싼 지역이 아니었어요. 대구였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번호판이 5천 얼마밖에 안 했는데 개인 택시가 그 협동 택시에 2천 얼마였던 거예요. 아니 그 돈이면 그냥 개인 택시를 나머지 대출 받고 사지. 그걸 괜히 그걸 하셔서 물론 좋은 뜻으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기업의 사장으로서 키워보자. 자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난리가 났던 협동 택시가 있죠. 물론 그건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협동 택시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 네. 이게 회사가 건전하게 진짜 사장부터 돈 아끼고 위에 관리자들도 다 돈 아끼면서 악착같이 매출 가지고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인지 아니면 우리 출자금 가지고 얘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구조인지. 근데 그건 이제 결국 어느 시점에는 빵꾸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출자금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면. 그래서 근데 우리 택시 기사님이 바쁘고 힘든데 그걸 회사에 회계를 다 볼 수 있을까? 그걸 잘 감시하고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솔직히 그거 포장해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압니까? 기사님들은 그냥 바쁘고 힘드신데 그냥 잘하고 있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차이가 많은 곳들이 있죠. 번호판은 이미 너무 비싸고 1억 중후반에 막 그런 지역에서 뭐 어느 정도의 몇 천만 원 내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너무 차이가 벌어지니까. 근데 생각보다 개인 택시 번호판 사는 거랑 별로 차이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적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제 생각은 그냥 개인 택시를 하시라. 네. 이건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적어도 이건 빚은 없잖아요. 그냥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협동택시는 그걸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냥 회사가 넘어가요. 빚이 이미 더 많아지고 넘어가고 청산되는 과정에서 차들도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 운행하는 차가 없어져요. 왜? 내가 조합원이기, 내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n분의 1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사의 빚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출자금은 번호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번호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좀 무작정 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너무 벌어져 있는 곳들은 뭐 그래도 좀 알아보시고 괜찮은 지역이시 협동택시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그래도 좀 많이 붙어 있다, 오히려 협동택시가 인기가 있어서 가격이, 협동택시의 출자금이 좀 비싸다, 그러면 조금 더 무리해서 그냥 개인 택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용 조금 더 내는 건 어차피 한 1년 반 정도 생각하면 그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그거 뭐 비용이 몇 천만 원 차이 나도 뭐 한 1년이면 그건 다 까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고생한다 생각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고생하면 되는 그 기간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건 내가 뭐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생 택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굳이 그걸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 택시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니까 좀 아예 작정하고 사장이 나쁜 마음 먹고, 사장이 아니죠, 그 대표가 그렇게 해버린 사례도 있어서 좀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튼 또 주절주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